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폐섬유증 환자 앞에 놓여진 4가지 선택지가 이야기의 주제인데요. 실제 임상에서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증이 어떤 개념인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간질성 폐질환은 폐포와 폐포 사이인 간질에 생기는 폐질환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간질 조직에서 생기는 변화의 주요 흐름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이기 때문에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증이 임상에서는 마치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질성 폐질환 또는 폐섬유증으로 본인의 병을 진단받고 내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약을 하나도 처방받지 않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을 정말 한 움큼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실제로 본원에 7년 전에 폐섬유증을 진단받고 오셨던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에 폐섬유증을 진단받고 나서 본원에 오셨을 때는 폐섬유증이라는 질환명에 상당히 긴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폐섬유증을 찾아보면 워낙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들이 많았으니까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위축이 되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1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시간의 흐름에서 환자분이 안정을 찾을 겁니다 라고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서운 병을 진단받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몸에서 생기는 이상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실제로 느끼고 나면 불안감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본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환자분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되고, 저도 그 환자분을 잊고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본원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자신이 폐섬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는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원래 다니던 아산병원에서 CT를 찍어봤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찍은 이번 CT에서는 직전의 음영보다는 살짝 진행된 패턴이 보여서 다시 약을 좀 지어달라고 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6개월 있다 다시 이번에 CT를 찍어보니까 이번엔 괜찮아져서 병원에서도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관리를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분은 아산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약을 아무것도 처방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이 나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리고 나서 폐섬유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찾아봤더니 제가 몰랐던 기간 동안 신약도 나왔고 이제 보험도 된다는데 그런 약을 안 준 아산병원 교수님이 자신을 좀 방만하게 치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교수님이 환자분에게 아무것도 처방하지 않은 것을 나는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폐섬유증 환자는 병원에서 정말 아무런 약을 안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약을 이렇게 한 움큼 처방을 받기도 하고, 또 저는 어떤 약도 처방받지 않은 경우를 두고 신의 한 수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스테로이드 처방을 먼저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이건 왜 이런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간질성 폐질환, 이 질환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환자가 폐섬유증을 진단받고 병원을 가시게 되면 전국의 어느 병원을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앞에 놓여있는 선택지는 딱 4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처방하지 않는 경우 1번, 두 번째가 스테로이드, 소론도조 처방하는 경우, 세 번째가 피레스파, 5-로피레스코와 같은 약입니다. 피레스파를 처방받는 경우, 네 번째가 오페브를 처방받는 경우. 보통은 질환이 중할수록 흔히 말하는 빅3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빅3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거나, 사실은 결국은 이 4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 같다는 말인데, 모든 환자에 놓여진 선택지가 현재 간질성 폐질환이 이래요. 이 병이 생긴 것은 인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입니다. 간질성 폐질환의 그 섬유화라는 것은 새로 생긴 병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쭉 함께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침하고 숨차면 다 해소천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CT가 보급되고 이러면서 찍어보니까 똑같이 숨이 차더라도 어떤 사람은 폐에 구멍이 뚫려서 숨이 차고 폐기종 환자죠. 어떤 사람은 폐가 허옇게 굳어서 숨이 차네, 폐섬유증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호흡기 질환에 많이 쓰던 스테로이드를 써봤는데 이 약을 써보니까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로는 안 듣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다른 약은 없나 하면서 신약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최근에 알았던 코로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큰 고통을 겪었고 산업이 마비가 될 정도로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동시에 투여가 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백신도 개발되고 그 백신도 여러 제약회사가 달려들면서 우열이 가려졌죠.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다가 이 제품에 부작용이 있다 싶으면 나중에는 파이자를 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열이 가려지는데 시장에서 정리가 되고 넘어가게 되는데 간질성 폐질환은 환자분들의 그 숫자가 코로나 환자분들처럼 많지가 않고 이 질환의 경제적 규모가 암 환자나 이런 시장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신약의 개발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간질성 폐질환의 역사는 길고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스테로이드를 써본 기간은 요만큼, 그리고 피레스파를 써본 기간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요만큼, 그리고 오페브는 그보다도 더 짧은 요만큼인 거죠. 임상시험은 통과해서 이제 신약으로 출시는 되었지만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면서 부작용도 확인하고 우열이 가져질 만큼의 절대적인 시간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죠. 피레스파라는 약이 최초 개발된 것은 2008년 일본에서인데요. 국내에 일동제약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2012년. 특발성 폐섬유증에는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제네릭이라고 하는 복제품인데요. 피레스파랑 동일한 성분을 가진 피레스코 5로가 개발된 게 뭐 보통 한 2018년 이럴 때부터죠. 그 정도인데 이 피르페니돈, 이 피레스파의 성분이 피르페니돈인데 이 성분을 가진 피레스파 5로 피레스코가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된 지는 이제 불과 6, 7년 정도라는 거죠. 만약에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약인 오페브, 닌텐다딥이라고 하는 성분명인데요. 이게 만약에 보험 적용이 된다면 피레스파랑 동일한 조건에서 오페브가 경쟁을 하면서 우열이 가려질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대부분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피레스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지방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어렵게 예약을 해서 가더라도 집 근처에 있는 병원과 사실 처방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약이 효과가 확실한가? 이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직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의원이라는 진료 특성상 어떤 환자가 대학병원보다 먼저 한의원을 찾지는 않거든요.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피레스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한 또는 부작용을 강하게 경험하는 분들을 더 많이 보고 있겠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약의 사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그리고 체중 감소입니다. 소화기 쪽의 장애 외에도 피레스파의 알려진 부작용 중에는 광과민성과 피부의 가려움 등이 있는데요. 저는 섬유화에만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피부가 검붉어지거나 가려움 있는 정도는 감수해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외모보다는 숨찬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소화기 쪽 장애는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소화기 쪽 장애가 약간 있지만 체중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피레스파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는 꽤 많은 환자는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체중까지 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작년 초 정도에 연예인 유열 씨가 폐섬유증을 앓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에서 유열 씨 사진을 보니까 정말 살이 확 빠지셨더라고요. 기사에서는 약도 먹고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 팬 여러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늘 이 진환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진을 보면서 저러시면 안 되실 텐데 저렇게 살이 빠지면 이 질환은 예후가 좋을 수가 없는데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한 달 전인가에는 유열 씨가 결국 폐 이식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호흡기 질환의 귀결점은 기침 가래 객혈이 아니라 호흡곤란과 빈맥 그리고 이어지는 체중 감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체중 감소라는 부분은 호흡곤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체중이 빠진 분은 호흡기 점막의 탈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로도 작용을 합니다. 즉 숨이 차서 살이 빠졌을 수도 있고 잘 못 드셔서 체중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체중 감소는 결국은 호흡기 질환의 기대 수명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인데요. 피레스파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만약에 어떤 환자가 피레스파를 복용하면서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 감소 이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분은 그렇게 드시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레스파를 드시면서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된다면 이때는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피레스파라는 신약을 믿고 식욕부진을 감수하면서 억지로 드셨지만 만약에 체중이 훅 빠지고 계시다면 이럴 때는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도 항암 치료 예후가 좋은 분들을 보면 잘 먹고 체중이 잘 유지가 되는 분들인데, 폐섬유증 환자분들도 예후를 관찰해 보면 잘 드시고 얼굴에 윤기도 있고 체중도 잘 관리가 되는 분들이 경과가 좋습니다. 제가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원래는 이 피레스파라는 이 약이 처음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기간에는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 정도로 복용이 이루어졌는데, 많으면 세 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그렇게 먹었을 때 한 달에 이 약값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오페부가 그렇죠. 오페부가 하루에 한 알 복용하시면 한 달 약값이 150만 원, 하루에 두 알 드시면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페부 드시는 분들이 혈액암센터에서 일부 보조금이 나오긴 하지만 가격 부담 때문에 드셔본다 한들 하루에 한 알 또는 두 알을 드시는데, 피레스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피레스파가 2018년 무렵부터 특발성 폐섬유증에는 보험이 적용되고 나서는 이 투여량이 확 늘었어요. 보통 하루에 6알에서 9알, 즉 200ml짜리 피레스파 한 알로 보자면 하루 1200ml에서 1800ml로 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 약이 도입됐던 시점보다 비약적으로 투여량이 늘어나면서 제가 임상을 하면서 느끼는 바에는,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의 소화불량, 식욕부전, 체중 감소도, 이거에 대한 호소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섬유증 진료를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오페브를 드시는 분들이 피레스파보다는 소화불량 호소가 좀 덜한 느낌이긴 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오페브가 피레스파보다 더 부작용이 덜하다, 또는 소화기 쪽 부담이 적다, 그래서 더 좋은 약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에서의 비교는 아직 안 되었거든요. 오페브도 나중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복용량이 확 늘어나면 그때 소화불량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정확한 완벽한 비교가 안 된 거니까요. 그리고 피레스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려할 점은, 저는 콜라겐이라는 부분을 뽑고 싶어요. 피레스파의 약효 기전을 찾아보면 콜라겐 합성을 억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문점이 이제 하나 생길 수 있죠. 원장님, 그런데 콜라겐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콜라겐 먹어야 피부도 탱탱해지고 몸에 좋다고 이효리 씨도 광고하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콜라겐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맞고 우리 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인 콜라겐을 왜 억제하는 약을 쓰느냐?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약은 관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폐 안에는 원래 탄성 조직이 있어요. 그래야 폐가 이렇게 펴졌다가 오므라졌다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이제 콜라겐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조직에서 탈수가 일어나고 하면 이 말랑말랑하던 콜라겐이 뻑뻑해집니다. 고무바킹이 뻑뻑해 굳듯이. 반복된 염증의 결과로도 콜라겐은 굳을 수 있고, 탈수나 노화에 의해서도 콜라겐은 굳을 수 있는데, 여튼 이렇게 콜라겐이 굳으니까 섬유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관찰되니까 콜라겐 합성을 막으면 섬유화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양약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기법이라고 해서 철근이 안에 들어가고 시멘트가 그 밖을 감싸면서 철근의 부식도 막고 철근의 시멘트의 인장력을 유지하면서 건물의 이 하중을 견디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철근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시멘트에 틈이 생기면 그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철근이 녹이 씁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녹이 쓴 철근 때문에 건물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데, 철근에 녹이 쓸면 건물이 약해지는 것을 파악이 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건물 지을 땐 그러면 철근 자체를 안 넣겠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접근이죠. 어떻게 하면 철근에 녹이 쓸지 않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건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몸에서 폐섬유화와 콜라겐도 그런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은 필요한 것이 맞아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니까 일부러 광고까지 해가면서 드시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콜라겐의 기능은 떨어지고 굳어 들어간다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인간의 특성상 이것을 어떻게 덜 굳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것이 접근이 먼저고, 이런 접근이 근본적으로 폐섬유증의 진행을 억제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무조건 콜라겐 합성을 억제하자. 근데 대신 그 과정에서 소화불량도 강하고 체중 감소까지 일어나네? 저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사실 좀 불안해 보이는 거죠. 제가 이야기에 처음에 언급을 드렸던 아무것도 처방받지 않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라고 했던 그 환자분은 한국 최대 출신의 교수님이었는데요. 운동했던 분이라서 성격은 좀 불같은 면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입이 마르면서 마른 기침은 했지만 체격도 좋고 재반 상황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이제 엔진의 과열로 인해서 냉각수가 타고 있는 이 폐섬유증의 상황만 제어를 해준다면 기본 틀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이후로도 폐섬유증 관리가 잘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게 아무런 약을 처방받지 않는 그 상황을 제가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본원에 오시게 되면 자신의 질환명을 적는 초진 접수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분은 질환명을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적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폐섬유증, 또 어떤 분은 특발성 폐섬유증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기도 하는데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분들은 섬유화의 진행 정도가 보통 초기는 아닙니다. 섬유화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의 이름이 아니라 콕 집어서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고요. 이분들은 보통은 피레스파 처방을 받으신 분들의 확률이 높아요. 그분들은 오늘 언급드린 부분, 소화불량 또는 체중 감소를 혹시 겪게 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량을 좀 조절해 보는 것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질성 폐질환 또는 그냥 폐섬유증 이렇게 적어 오시는 분들은 폐의 섬유화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향후 관찰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일부의 환자분들은 류마티스나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발성 폐섬유증보다는 예후가 좋은 간질성 폐렴,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도 포함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병원에서는 소론도나 메추론 같은 스테로이드를 준다거나 또는 아무것도 처방을 하지 않고 관찰을 먼저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폐섬유증의 진행 자체는 다행히 초기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행이긴 한데 사실 몸의 상태는 절대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약골이거나 또는 호흡기의 탈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레벨일 때가 많아요. 폐섬유화는 절대 이유 없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호흡기 병이 여기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섬유화만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 이분들은 몸의 상태를 보면 폐의 말초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여기 땀도 잘 안 나는 체질이 많으세요. 그래서 염증 물질의 배출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차고 건조한 체질의 분들이 입도 마르고 목에 이물감 또는 마른 기침이 거의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심한 호흡곤란과 체중 감소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다행히 그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증 환자분들 앞에 놓여있는 대학병원에서 처방하는 4가지 선택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각각의 선택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개별 사례나 케이스 등은 제가 쓰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등의 내용도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